안 되고 있네. edit.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나는데 edit. 세팅이 너무 잘 안 돼서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소리 들려요? 네. 소리가 울려요. 이제 메아리 없져요. 진짜 저번에도 그렇고 진짜 라이브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온라인 서적 사이트가 K-북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그 사이트를 멘션해줬다고 고맙다고 책 몇 권을 보내주셨어요. 책 몇 권 중에서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공정하다는 작가. 저는 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은 정말 제목 하나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생각해. 원본 책 이름은 The Tyranny of Merit잖아요. 능력주의가 영어로 meritocracy인데, 그래서 이 영문 원래 원서책 제목을 직역을 해보자면 뭐 능력주의의 폭정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지었어. 제가 이제 인문학 베스트셀러는 개인적인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꼭 읽는 편인데, 이유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참고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자면, 글쎄요, 저는 이 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이클 샌델 예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강력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의도적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런 게, 뭔가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잘 포장해서 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런 해답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답 근처에 가는 방향성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일단 그래도 이제 강점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말해야지. 이 책 그래도 괜히 베스트셀러 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책의 강점은 분명히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부각되어 있기는 해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능력자들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읽다가 보면은 이제 정의하고 능력주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진짜 그런데 이거 너무 불공정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은 승자들의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었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 사회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능력, 노력 신화 이런 거는 다 허황됐다. 나의 노력은 나의 것 이런 거 아니다. 나의 재능 이런 배경 같은 거를 갖게 된 거는 순전히 운빨이다.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뭐 사회나 시대적 그런 배경을 타고난 것도 그것도 운빨이다. 그러니까 너는 겸손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비판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이게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고.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오히려 능력뿐만이 아니라 운까지 관여할 수 있는 성과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방법까지 거론을 하는데, 아니 지금 능력주의도 불공정한 판에 운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참 공정도해지겠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전부 이제 미국의 입학 시스템이에요. 마이클 김재동 아무튼 이게 재밌는 게 이 책 안에 있는 그 사례들은 전부 이제 미국의 입학 시스템,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계를 예를 들어서 사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른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긴 했어요. 바로 저자가 말하는 미국에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다. 미국 대학의 입시 제도부터 그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솔직히 공부 못해도 하버드 들어갑니다. 모든 네가 말하는 아이비리그는 솔직히 미국 상위 한 1% 정도 되는 집안 애들 뽑아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1%를 얼마나 더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관인 것 같거든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에요. 적어도 탑 25% 정도 되는 소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상위 1%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졸업시켜주는 게, 그런 게 엘리트 교육의 기능이지.
교육이지 이미 1%짜리를 1%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리고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도 말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 사실 미국이 더 심각했으면은 심각했지 미국 대학의 입시 제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내신이나 수능 점수라는 나름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주는 웨이트가 큰데 미국은 일단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이기 때문에 그 admissions officers라는 사람들이 미국 수능 뭐 SAT나 뭐 고등학교 성적 GPA 거기다가 이제 입학 에세이랑 추천서 여기까지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또 그 성적 외에 다른 영역들을 쪽에 변별해서 뽑는 제도인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풍토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가 영역들이 늘어나면 공부는 못하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 특출난 애들이 그걸 활용해서 입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돈 많은 집 애들이 성적도 챙기고 그런 기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챙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은 평가 체제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다라는 걸 대학들이 애초에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제도가 사실 미국의 사립대학 입학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미친 듯이 노력해서 하버드에 입학했고 따라서 나의 학력과 나의 소셜 스태투스는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신념은 굉장히 오만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능력주의가 우선시 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이나 투명함,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미국 대학에서 점점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사회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공정하다는 작가 이 책의 인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 능력이 되어버린 사회에 살면서 이제 공정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쟁의 승부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하려면 그 경쟁 자체가 공정해야 하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명함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거는 좋은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의 무기화라는 게 있다. 학력을 너무 웨퍼나이즈 한다, 사람들이. 저는 이게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 부분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의 예를 많이 들어요. 이 저자가 특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의 학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좀 잘 고발한 책이 또 있어요. 이 책 말고 called The Best and the Brightest 라는 그 책 이름이 있는데 아마 한국 번역본도 있을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 그 JFK가 그때 당시 그 캐비넷 내각 구성을 할 때 그때 당시 뭐 탑 아이비리그 이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들로만 내각을 꾸렸는데 그런 엘리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과오를 범했다. 그러니까 학력주의 이런 거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뭔가 딱히 인과관계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학력 좋은 애들로 내각을 꾸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실수를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바마 정권도 까요. 그 책에서는 오바마 본인부터가 하버드를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서 그들은 이 평균적인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무슨 경멸 수준의 무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거는 오바마의 경제 고문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 대형 뱅크들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함으로써 한마디로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 투자은행 뱅커들에 대한 이러한 자기투영적 존경은 민주당이 대형 아이비들의 문제점들을 놓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도 이 업계를 휩쓸어버린 막대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가 이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수습했는지 혹은 어떻게 못 수습했는지에 대한 이 약간 사회 고발성 있는 그 책이 있는데 It's called The Bailout. 그 관심 있으신 분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 그 full 제목이 뭐냐면 It's called The Inside Account of How Washington Abandoned Main Street while Rescuing Wall Street. 책 제목이 너무 길어. 아무튼 그 책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튼 학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보자면, 저도 정말 이건 동감을 하는 게, 학력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만큼 사회적으로 소모적이고 정말 쓸데기 없는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나 일반 주립대나 이 교육의 질이 딱히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사립대보다는 그나마 주립대가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성적만 그나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 이제 인풋을 보면은. 하지만 사회에서 대우받는 거는 아이비리그 졸업장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학교 졸업장이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증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 따지고 이런 거 혐오합니다. 극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학벌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day 1부터 안 보여요. 일 잘하는 거랑 어느 학교 나왔느냐랑은 거의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일은 정말 일머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근성, 팀플레이 이런 게 좀 더 좌우하는 거라서 학벌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아니, 일이랑 성과로 승부를 해야지 도대체 자기가 프린스턴 나온 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교육을 받고 못 받고, 혹은 뭐 고등교육을 잘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이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영원히 평등해질 수 없는 거는 교육에 대한 성과는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어떻게 평등할 수 있겠어요. 다들 성과가 다른 거는 당연한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 또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평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살 수가 있겠어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결론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능력주의, 그리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 이거에 대한 핵심은 운으로 귀결되는 이 타고난 사회적 계층, 그리고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재능과 노력이라는 이런 변수들까지도 다 합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이 하는 말은 자꾸 막 너의 능력, 뭐 노력 이런 거랑은 뭐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하나 재능이 있으나 어차피 다 뭐 운빨이고, 너는 그런 성공을 뭐 디저브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근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요즘 세대 간,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계층 간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이제 분열된 사회일수록 이런 힐링 테마가 인기거든요.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실패한 거는 네 탓이 아니야. 너의 재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원래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 원래 쟤네들도 노력을 해서 재능이 좋아서 성공한 거 아니거든. 능력주의 타파. 이런 식의 힐링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하고 책임감 없다고 보여요. 왜냐면 일단 좋던 싫던 우리는 지금 meritocracy,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능력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이렇게 무장할 수 있고, 어떤 work ethic으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승리하지 못한 자들이 시스템을 비난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승리한 자들은 그들의 야심은 너무 unethical하고 너무 거만하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간극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 사회 제도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승자 독식 세상이 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의 선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American Dream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마이클 샌들은.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아메리칸 드림은 플라톤의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똑같다.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사실은 없는 신화가 있다고 믿게 하고 이거를 못 이루면 네 탓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조화가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신화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막 탈선도 하고 막 간통도 하고 이렇게 신들이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를 하는 내용을 그걸 그대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교육에서 삭제해야 된다. 검열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빗대어서 American Dream도 똑같이 이거는 noble lie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진 똑같은 학력과 능력 그리고 포텐셜로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국에서 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의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밖에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밟았던 커리어 패스는 이제 굉장히 이게 특수한 프로페션이라서 일단 한국에서는 그런 시장 자체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한들 그 자리에 그때 당시 제 나이에 거기다가 이제 여성인 저를 아무 채용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미국 사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국 사회도 정말 못 같은 그리고 당연히 뭐 저는 여기에서 마이너리티이고 아시안의 뭐 여성의 뭐 별 마이너리티는 다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려있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업계 진입조차도 가능했었고 또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 같은데 저자는 좀 너무 비관적이고 다 상대적인 건데 다른 나라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등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공감하지 않아요. 이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능력주의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능력주의의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공정에 있는 거지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그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사회에서의 그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거에는 의미가 있고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사회적 이동성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잘난 사람들이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이 세습화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부나 가난이 대물림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빈부격차라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고 이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지금 점점 양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빈부격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능력에 따라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이 부자의 자식과 부자가 아닌 환경에서의 자녀가 서로 자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셜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모두한테 적어도 그 기회는 주어줘야겠죠. 내 성공이나 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이 공정사회를 향하는 유일한 솔루션은 이 교육의 보편화라고 믿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교육의 보편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 유튜브 왜 해? 너 스타트업 왜 해? 망할 수도 있잖아. 왜 사서 고생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금융교육의 보편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평생 해결하고 싶은 그런 숙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의미도 있고.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뭔가 너무 평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우리에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구나.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시스템이긴 하지만 뭐 이런 허점들과 문제점이 있구나. 그거에 대한 각성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신봉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다들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